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조만간 북태평양을 향해 ICBM급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분석했습니다.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쯤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며 최고 수위의 제재를 예고했지만 북한의 핵 질주를 막아 세우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뉴스룸 2부에는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출연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듣겠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곧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성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논의할 백악관 참모진과의 회의가 이르면 내일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와 KBS 노조원 3,900여 명이 출정식을 열고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장겸 MBC 사장은 내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가 이미 삭제한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미국과의 사법공조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댓글 아이디 3,500개 가운데 1,000개 이상이 트위터 계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동포가 많은 서울 대림동을 놓고 범죄 지역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림동 현장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 국제사회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느 사이에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최고 수위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또 그들의 일정표대로 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6차 핵실험 이후에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고 수준의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 준비 정황을 전해드리고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청와대를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조만간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SLBM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 12호, 14호, ILBM과 ICBM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 상에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 북한이 화성 12형이나 14형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미국 본토까지 이릅니다.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초 예고한 괌 포위 사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존과 달리 상당히 먼 거리까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정보 당국은 구체적인 도발 시점으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오는 9일이나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즈음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수립일이나 당 창건일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을 반복해왔습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1번 갱도는 폐쇄 조치를 했고 지금 2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까지 3번 갱도, 4번 갱도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는 또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핵탄두가 실물이 맞다면 ICBM급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무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전면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 특파원, 이번엔 뭐가 다른 것인가? 여태까지 계속 제재 수위를 높여온 건 맞는데 이번 것은 지난번 것과 뭐가 구체적으로 다른 겁니까? 그동안 미국이 적용해온 대북 제재법은 북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3국 기업, 개인 등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재 대상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겁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현실성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무역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만큼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과 실제 무역을 중단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엄포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액은 6,500억 달러, 734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과 교역 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중국에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실제 이를 위해 기존 단둥은행 같은 소규모 은행이 아니라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 4대 국영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중국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예. 전면 중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중국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방법이 잘 통하겠느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이란 이름의 나라를 완전히 소멸시킬 옵션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군사적 옵션이겠죠, 물론.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6,800기에 달하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건데 북한이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와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 핵공격을 시도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 타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면전이나 핵전쟁으로 비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예, 그것도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근데 북한이 화성 12형에 이어서 ICBM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트럼프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남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 역시 직접 군사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사일 발사 원점 타격은 물론 김정은 지휘부에 대한 참수 작전 등 군사 옵션을 전방위로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미국은 방어를 위해 재래식 무기, 핵 전력까지도 전방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직접적 군사 위협은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본토를 향해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고도 1000km 이상은 GBI로 불리는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500km 이하부터는 SM-3, 사드, 패트리어트 등 다중 방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격 미사일이든 뭐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그건 뭐 방어용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직접적 군사 위협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토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할 땐 괌도 들어가 있었고요. 본토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영토는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직접적 군사 위협의 기준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레드라인인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 적은 없는데 왜냐하면 바로 지금 북한은 다음 행동에 들어갈 수순을 밟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그럼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매티스 장관도 밝혔듯이 미국 본토와 괌 등의 미국령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 도발을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선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을 시도하는 것인지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수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정혜식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북한 전면 봉쇄를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향해서 북한 송유관을 잠그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경진 특파원, 여태까지 지금 워싱턴 특파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무역의 전면 금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를 중단시켜라 하는 주장인데 과연 중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지요? 예, 지난 4월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대북 석유 제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사설은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 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중국 정부의 속내도 환구시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유엔에서 이제 원유 중단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시진핑 지도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 중국 외교부 자문위원인 스이농 인민대 교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부터 전면적이되 임시적인 중단, 부분적인 임시 중단, 부분적인 영구 중단 카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에 걸친 전면 중단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상 원조를 중단하고 유상 공급으로 전환할 것이란 보도도 나오지만 북중 원유 파이프 이면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조차 확인된 것이 없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의 연간 그 원유 소비량이 100만 톤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비축량이 없을 리가 없고 비축량도 그만큼 된다라는 분석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뛰어넘는 어떤 실효적인 제재 조치, 그러니까 원유 중단 조치,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오늘자 환구시보에서처럼 중국은 동북 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외에 북핵이 중국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 도미노 상황이 닥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6차 핵실험 직후 보도 통제와 댓글 삭제 등 여론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핵보다 중국 여론이 정부의 외교 실패를 겨냥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입니다. 예. 결국 원유 카드는 오는 10월 공산당 대회에서 권력 재편을 앞둔 시진핑 지도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예. 자, 핵실험은 일단 끝났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ICBM을 발사한다면 그것도 아까 우리 정보위에서 나온 것처럼 북태평양을 향해서 발사를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셈인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을 묻자 관련 국가, 특히 북한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정세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핵까진 거친 이유, 북한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버리느냐의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그 결정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최고 수위 제재,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건 뭐 공통된 분석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도 혹시 중국 측과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중국, 러시아 정상 등과 북핵 해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중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은 거란 분석입니다. 예. 일단 지난 7월 초 독일 G20 회동 이후에 따로 접촉이 없었던 중국 측과는 조만간 정상 통화를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에 좀 가려져 있는 편인데 러시아도 따지고 보면 북핵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다. 이런 분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역할론도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푸틴 대통령과의 오늘 밤 통화에 이어서 모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갖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아무튼 가장 관심은 또 우리 정부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것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론, 특히 운전석론 이것이 점점 설자를 잃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어제 NSC에서는 대화 시도보다는 당분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기류를 종합하면 대화 기조를 강조하고 주장하기에는 당분간 상황이 좋지 않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압박 수위를 최고 수위로 높이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대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접을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게 아직까지 청와대 기류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가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의 유화적 발언을 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공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무례하다.
이렇게 트위터에 이런 것을 날리고 있는 것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에서는 미국 NSC 측의 트윗 발언에 대한 경위를 물었고 미국 측에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절대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청와대 측이 강조했습니다. 자, 빨리 진화에 나선 건데 청와대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한 유화책을 쓰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고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미묘한 발언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불평을 내놓듯이 한 것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측에선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건 북핵 해결 과정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개념의 평화적 해법으로서의 대화를 주장하는 거지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나 무조건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강도가 세지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공군은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미국과 협조하여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현재도 북한의 도발 징후가 뚜렷할 때 한반도에 배치하긴 하지만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투입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군은 또 단독 대응 조치로 이달 중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 타우러스의 첫 실사격 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의 방공망 영역 밖에서도 핵심 타깃이 되는 핵미사일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오차 범위 1m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이렇게 모두가 최고 수위의 압박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이것이 실행된다면 그것이 효과는 있을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는 이건 아니다, 낭만주의다라는 비판도 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대화 기조를 아예 접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잠깐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를 보면 60억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5%로 상당합니다. 예. 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원유인데요. 이 원유가 중국이 유상, 무상, 그러니까 각각 50만 톤씩 이 100만 톤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거를 모두 끊으라는 겁니다. 예. 워낙에 이제 제재나 압박 카드가 별 효과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되겠나 하는 의구심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이 첫 번째로 중국이 바로 응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다면 미국이 이 요구하는 것에 중국이 어느 정도 동참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예. 첫 번째, 바로 응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중국이 현재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속한 동참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동참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원유 중단을 며칠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역시 이제 관심거리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콧 리스트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겠죠.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CNN 보도를 보면요, 세 가지 항목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가 그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최근 북한에서 이 생산된 직물이 중국산으로 둔갑이 돼서 수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좀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의 이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제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지금은 별로 그럴 뜻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북한을 과연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CNN이 뭐 항목별을 다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그 전제는 중국이 협조한다는 전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북한의 경우는 대외 의존성이 낮고 이제 내부 경제 활동으로 버티는 데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예. 또 소위 그 장마당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 경제가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북한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이 원유 역시 어느 정도 이미 좀 비축을 해놔서 그 제재가 아주 장기간 지속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동안의 크고 작은 제재로 인해서 이미 내성은 다 생길 대로 생겼고,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자구력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뭐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북한의 핵실험 이후 2차 지진이 있었냐에 대해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다른 국내 연구기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2차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상청은 오늘 하루 종일 2차 지진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조금 전에 8시쯤 2차 지진이 있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2차 지진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핵실험 이후에 지하 갱도가 무너진 징후인데 전문가들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이후 2차 함몰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차 지진 발생 8분이 지난 어제 오후 12시 38분 32초쯤 핵실험 장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규모 4.1의 지진파가 감지됐다는 겁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와 비슷한 폭발력입니다. 중국과 미국 지질관측기구는 어제 핵실험 이후 곧바로 2차 함몰 지진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상청은 오늘까지도 관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조금 전에서야 2차 지진이 관측됐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2차 지진은 갱도 붕괴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너진 갱도 밖으로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와 주변 공기와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방사성 물질 포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소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삼중수소는 국내에 포집할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핵실험의 영향으로 백두산의 마그마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질 전문가들은 백두산 마그마가 영향을 받으려면 인공지진의 규모가 7 이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백두산 지층 구조에 대한 자료가 국내에 전혀 없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예, 북한은 어제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EMP, 즉 전자기파 공격을 통해서 국가기관 통신망이나 군 통신선까지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함정에서 전자기파가 퍼져나오자 날아다니던 기계들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지상이 아닌 공중에서 폭발시켜 영화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고강도 전자기파, 즉 EMP를 방출해 우리 군의 레이더와 통신망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30km 상공에서 EMP탄이 폭발할 경우 서울과 경기 전역의 통신망이 이른바 셧다운될 수 있고 고도 100km 상공에서 터지면 강도는 약해지지만 남한 대부분 지역에 피해가 미쳐 반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하는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되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지은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유사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휘하는 남태령 벙커, 계룡대 등 일부 지역에만 EMP 방호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야권이 일제히 정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화를 강조하는 대통령과 정부 또 여당의 방침이 북핵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야당은 북핵 실험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대화를 우선시한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다는 겁니다. 낭만적 대북 정책, 대북 구걸 정책 이제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를 이끄는 방법은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대화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유화적인 접근 방법을 버리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대통령의 그 레드라인 얘기는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꼭 선을 그어서 넘었다 안 넘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강원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화의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른정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단체로 자리를 뜨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북한 핵실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는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몇 달 동안 누적된 대북 리스크가 내수와 수출 등 실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북핵 실험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8포인트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충격은 가까운 시일 안에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의 북핵 실험 때 코스피 지수는 한 달쯤 지나면 대체로 하락폭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단발성 이슈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7월 이후 대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달간 국내 주식을 2조 원 이상 사들였지만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급 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2조 원 이상어치를 다시 팔았습니다. 게다가 안팎의 경제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6개월 뒤 경기를 전망하는 소비자 동향지수는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크게 올랐다가 7월과 8월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준비 발언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수출 역시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녹록지 않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전제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임시 배치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에 대한 미군의 보안 공사를 허용하고 남은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환경부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한 보안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근 미군 부대에 보관 중인 나머지 4기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곧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 완료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우선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공개 방법,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30일 안에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불충분하거나 했을 때는 다시 재반영 요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중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배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사계절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립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드 추가 배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점차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잠깐 분위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은 오늘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가 배치가 조만간 강행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 러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그 전에 사드 배치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성주군청 앞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오늘부터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이곳 소성리로 와서 비상대기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소성리 마을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고 있지만 오늘 국방부와 환경부의 발표 이후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번과 같이 사드 배치를 기습작전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배치 발표가 나면 연락망을 가동해 소성리로 곧바로 달려와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제 서주석 국방장관이 소성리를 방문해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소통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서 국방부의 명분 쌓기라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의 폐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백악관 핵심 참모진들의 회의가 빠르면 내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위협에 이어서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논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한 진위가 이르면 내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핵심 참모들과의 논의가 내일 열릴 것이라고 날짜를 특정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에게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FTA 폐기도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논의 과정에선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계와 산업계의 폐기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 데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 등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한미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폐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북한의 육체 핵실험 강행으로 고조된 위기 사항이 한미 FTA 논의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도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의도이든 트럼프가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 문제로 입지가 위축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의 전략은 지난달 22일 첫 대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개정 협상을 서두르는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제 효과부터 검증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폐기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로 응답한 것입니다. 일단 상당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우리 정부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협상의 주도권을 주기 위한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와 협상을 오락가락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엄포를 넘어 협정 폐기의 시한을 정해놓고 사실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안보 문제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또 우리가 어려워질수록 트럼프의 그 포지션은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미국 측에서 원하는 식의 새로운 문안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결국 안보 문제로 한국이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야 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내사해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 앞서서는 이 대표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의 진정 사건이 있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훈 대표는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를 통해 한 후원단체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첩보를 받고 내사해온 경찰은 최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피내사자 신분으로 기부받은 5천만 원과 이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와 기부 이유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 대표에 대한 진정 사건은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사업가 옥모 씨는 이 대표가 총선에 당선되면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 상당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옥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던 이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거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난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충정에 대해서는 꼭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해서 당을 위한 결정 곧 내리겠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옥 씨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이 대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노조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 회사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 사장은 앞서 고용노동부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근로감독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MBC를 찾은 가운데 김 사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6시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나타난 김장겸 사장의 모습입니다. 사측이 촬영한 이 사진에서 김 사장은 주 조종실과 뉴스센터 등을 돌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보자료와 함께 사진을 배포한 회사 측은 이번 파업은 사실상 정치 파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옥 출근과 동시에 최근 부당노동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아오던 김 사장의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곧바로 근로감독관 5명을 MBC로 보냈습니다. 오늘 집행하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김 사장이 입장을 받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진 출석 형태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기로 한 겁니다. MBC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압적인 출석 요구지만 일단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장을 상대로 직원들에 대한 부당정보와 징계 등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MBC와 KBS 노조는 오늘 영실기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양사에서 3,900여 명의 노조원 대부분이 동참했습니다. 두 공영방송사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장악 논란에 맞서 파업을 벌인 이후에 5년 만이어서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수백 명이 서울 상암동 본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영실을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정식을 연 겁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MBC 그 로고가 붙어 있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노조 측은 전체 조합원 2,000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잇따라 열고 오늘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은 사측의 부당한 지시가 수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한쪽에만 유리한 쪽으로 방송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양사의 메인 뉴스 시간이 단축되거나 일부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 방송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의 경우 오늘 오후 4시부터 광고 송출도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양사 경영진은 방송 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한반도 안보 위기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기자 등 조합원들에게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에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는데 다른 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정기국회 일정 불참 방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전 10시.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을 중단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도 홀에 피켓을 들고 줄지어섰습니다. 언론 자유 말자시오! 국민에게 사과하라!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시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일부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충돌했습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시위를 비난하자 욕설이 오가는 감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너가 돈 받은 정당 꺼져! 이번 정도를 할까? 아, 저보다 보수 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야 되냐? 상대들 보수 정당 두번 죽이는 거야! 야, 하태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이후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또 독재적인 국제사회에서도 없었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대표단 의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당과 같은 이유로 의원총회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을 논의했던 바른정당은 완전히 의회의 문을 닫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와 관련한 단독 보도 2가지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았다는 영수증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교수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교수는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수증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각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을 관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보고서에 활동비를 준 뒤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상황에서 이 영수증들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검찰과도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정원이 추가 수사 의뢰한 민간인 18명이 포함된 서경덕 교수 명의의 영수증도 포함됐습니다. 작성 날짜와 서 교수로부터 받았다는 서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도 서 교수에게 200만 원 정도씩 여러 차례 돈을 줬고 영수증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서 교수의 경우 댓글이나 트위터 활동이 아닌 정책 관련 글을 쓰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고 댓글 팀장을 제안받거나 활동비를 받았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와의 통화에서 영수증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서 교수 명의의 영수증 등을 토대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적발한 댓글 아이디 3,500개 가운데
천여 개의 트위터 아이디를 추리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넘겨받은 민간인 댓글 부대의 아이디 3,500개는 이미 대부분 없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천여 개가 넘는 트위터 아이디는 계정을 관리하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가입자 정보 파악이나 작성글 IP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의 메인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트위터 자료에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미국 측이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미국에 제시할 혐의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 댓글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400여 개 트위터 아이디에 대해 사법 공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미국에 요구할 계정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국이 그 일을 중재를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그 수사팀 검사로부터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4년 전과 달리 적폐청산을 내건 이번 수사에선 법무부와 검찰의 공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부산의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어제 보도된 이후에 오늘 내내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취재 결과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공장 후미진 곳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무릎 꿇리고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14살 한 모양은 찢어진 머리를 봉합하고 수혈하는 등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피 튀기면 그거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면서 또 때리고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한 1시간 좀 넘게 맞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때 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입법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 털기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2달 전에도 피해 학생이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에 이게 나가고 하니까 병원 와가서 조사하고 갔다더라고요.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폭력을 주도한 학생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입건 상태인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3시간 동안 멈춰 섰습니다. 야생동물이 바퀴에 부딪혀서 고장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에 대한 안내 방송이나 운행 지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많은 승객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경북 김천 부근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야생동물이 열차 바퀴 쪽에 부딪혀 장비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800여 명의 승객들은 수리를 마칠 때까지 3시간 동안 철로 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두두두둑 소리가 한 2분 정도 났어요. 원열차를 보내서 이동한다고 했다가 다른 열차로 환승을 시켜서 세운다고 했다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표를 샀던 승객들은 선로 위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뒤따르던 열차에선 사고 안내 방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나 의사 있으면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좀 더 불안해져가지고 옆에서는 막 세게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다른 열차 50여 편도 최대 1시간 40분가량 지연되면서 2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고 열차는 새벽 1시가 넘어 수서역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은 교통비 10,000원을 받으면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선로엔 야생동물 진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이 설치돼 있었지만 충돌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국토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담배 특유의 역한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맨솔 등의 향이 첨가된 담배를 선호하는 흡연자가 많습니다. 건강에 덜 해로울 거라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이 첨가된 담배는 보통 담배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당국이 맨솔 담배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물론 흡연자조차도 담배가 내뿜는 강한 냄새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처음 피우는 10대나 20대 젊은이들이나 냄새에 더 민감한 여성들 상당수가 맨솔과 바닐라 등 향이 첨가된 담배를 즐겨 찾습니다. 실제 13살에서 39살 사이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만 따로 보면 73%에 달했습니다. 담배에 중독된다는 느낌 없이 가볍게 계속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나쁘다는 느낌도 좀 덜 들잖아요. 달콤한 향이 젊은이들을 흡연자로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향이 첨가된 담배는 중독성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이 흡연을 지속할 확률은 일반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이들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맨솔과 바닐라 등 향이 포함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가향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물난리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충북도 의회 본회의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도 건의돼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또 함께 연수를 떠난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후 경찰 특공대가 안으로 진입해 남성을 제압합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이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협박해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투신 자살을 시도하던 37살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서 감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8만 7천 명이 미얀마를 탈출해서 방글라데시로 이동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탄압받고 있다고 유엔 및 인권단체가 지적해왔습니다. 국제 15세 이하 축구대회에 참가한 아프리카 남수단 공화국 유소년 축구대표팀이 전남 담양군 천주교 공원묘지를 방문해서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신부는 2001년부터 남수단 오지 톤즈 마을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를 하다가 201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한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승부죠.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경기가 내일 밤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월드컵 본선 행이 확정되지만 비기거나 지면 32년 만에 예선 탈락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과 홈경기, 구자철의 왼발슛이 그대로 골망을 출렁입니다. 2대1 극적인 역전승, 구자철의 한 방은 한국 축구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골로 연결하는 구자철은 대표팀의 핵심 전력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번 경기에도 미드필더 구자철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 경기고요. 90분 경기에 모든 정신과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3년 만에 대표팀에 합류한 이동국 등 K리그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관심거리입니다. 이동국은 지난주 이란과 경기 종료 직전 교체 투입됐는데 분위기를 바꾸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우즈벡도 사상 첫 월드컵 본선행을 위해 이번 경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종 예선 카타르전에서 골을 넣었던 주장 아흐메도프 등이 경계 대상입니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을 향한 우리나라와 우즈벡의 마지막 승부는 내일 밤 11시 45분부터 JTBC가 단독 중계합니다. 타슈켄트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최근 중국 동포가 많은 서울 대림동이 이른바 범죄 지역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개봉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발단이 됐는데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대림동은 어두운 밤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경찰도 무서워하는 곳으로 설명됩니다. 영화 속 배경이 된 대림역 12번 출구입니다. 영화 개봉 이후에 SNS엔 대림동 근처에도 가기 싫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밤에는 다니면 안 되는 곳인지 대림동에 대한 소문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에는 유난히 연변식 냉면이나 마라탕 등 중국식 음식을 파는 곳들이 많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대림동은 평가가 갈립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를 안 비키잖아. 그러면 내가 클락션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대역은 달라들어요. 가장 하는 게 좀 많긴 한데요. 일단 뭐 여기서 사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살면서 전혀 느낀 적은 없어요. 한 번. 과거 흉기를 사용한 일부 중국 동포의 사건이 주목받으며 대림동은 우범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이 자체 조직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내국인 방범대들이 활동하면서 범죄율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싸우는 것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본상 하루에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좀 드문 그런. 폭력 건수는 아무래도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넷에선 대림동에 근무하는 경찰과 공무원이 방검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소문이 돌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평소엔 입지 않습니다. 별로 입을 일이 없어요. 방해 사건이 발생해야 방해 사건이 하는데. 최근엔 독특한 중국 음식을 찾는 젊은이들의 방문도 늘었습니다. 여기 오면은 중국 현지 맛집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여기 왜 무서워요? 무서울 게 전혀 없다. 좀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유흥가역공원은 늦은 시간까지 노는 아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로 북적입니다. 주민들은 범죄보단 문화 차이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울동 벗고 그냥 팬트만 입고 막 밖에 나댕기고 여자들도 그래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아 개도원이 밤에 자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국내 거주하는 중국 동포단체들은 대림동과 동포 사회에 대한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영화사 측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 주 대화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은 바로 나 최인! 좋은 동료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로드 모바일에서만큼은 말이에요. 연맹에 좋은 동료들이 넘쳐난다고요. 전략, 전쟁, 그리고 영웅, 로드 모바일 다운받아요, 어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의 뉴스는 원래 평온할 것이었습니다. 사실 뉴스가 평온한 날은 별로 없죠. 여기서 평온이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사건, 사고가 없는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가을, 살갗이 닿는 따가운 햇볕이 그리 싫지 않았던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휴일의 뉴스는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지진은 얼핏 들어도 심상치가 않았고 예상대로 그것은 핵실험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수소폭탄 실험. 원자폭탄으로부터 나온 괴물, 가공할 파괴력. 그들은 정말 저 실험을 했다는 것일까? 그래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구소련의 짜르 봄바, 폭탄의 황제라는 말뜻 그대로 TNT 5천만 톤의 위력을 지닌 인류 최대의 수소폭탄,
그리고 또 무슨 이름의 폭탄들까지 머리는 어지럽게 돌아갔죠. 그러나 창문 밖 초가을 볕이 따사로웠던 한낮의 거리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모처럼의 미세먼지도 사라진 늦여름, 아니 초가을의 하늘 아래서 우리는 거리를 걷고 집을 떠나 여행을 하고 혹은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매일이 늘 불안일 수는 없듯이 시민들은 비극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원할 뿐. 얼마 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덩케르크는 전쟁의 참상을 그리며 역설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 속 집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조국의 절실함이 그려졌죠. 그 영화, 이젠 극장에선 내릴 때도 됐다던데 졸지에 전쟁과 평화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은, 또한 덤으로 영화 말미에 등장한 처칠의 연설까지 생각나게 만든 것은 이제는 철부지란 별명을 떨쳐버린 북한의 3대 세습자였습니다. 그리고 짜르 봄바에 가공할 실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기에는 만 하루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깨기 어려운 단단한 호두 같다. 2004년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북한은 정말 다루기 어렵다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갈수록 꼬여가는 북한 문제 해법이 과연 무엇일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좀 나오시기 어려운 자리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문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때는 나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과 며칠 전이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금방 핵실험을 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간 구구절 전후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봤었죠.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주장에 의하면 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또 확인해야 될 필요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글쎄요, 아마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 소형 핵탄두를 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거든요. 가령 ICBM을 쏘았을 때 성층권에서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그 여러 가지 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안정성과 예측성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통 15차례에서 17차례 실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비춰봤을 때는 아직은 레드라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북한의 주장에만 따르자면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을 이제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고, 따라서 지금 그것을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국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사실 미국하고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왔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화 제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러한 그 트위터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주류라고 하는 가령 크리스토프 힐 전 주한미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북한 핵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한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 리차드 하스, 그 양반 한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물망까지 올랐던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한국 정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주류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왜 미국말 잘 안 듣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 예. 그게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화가 되겠습니까? 예.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라면 그것이 트럼프에게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런 식의 트위터를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경우는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예. 하여간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 대통령하고 다소 의견차가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본래의 입장을 견지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유화적 정책이라고 트럼프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대화 정책이죠. 물론 오늘 그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방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 대북 제재는 분명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은 오늘 내놨는데요. 지금 그 야당 쪽의 비판은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낭만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하고 우리 야당 쪽의 입장은 일단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얘기한 게 우리 대통령께서 적십자 대화, 인도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적십자 대화를 하자. 예. 그리고 휴전선과 서해 지역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 회담을 하자라고 제의를 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오히려 미국 입장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거죠. 예. 왜냐하면 휴전선이나 서해 지역에서 가령 지금같이 아주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확전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 그걸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대화 제의를 한 것을 낭만적 대화 제의라고 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이 사건이 특히 이제 핵실험 전후에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로 논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NSC에 참여하는 분들하고는 혹시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무슨 항상 논의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화염, 분노 이런 발언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했는데 군사적 옵션은 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몇 번의 예외를 빼놓고는 지금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미국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요. 예.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항상 군사적 행동을 제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 북한에 대한 그런 억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조금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문 교수님께서는 북한은 그것을 첫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죠. 예.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게 예. 미국은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은 결국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국 측에서 북한을 이해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건 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인데. 물론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 미사일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과격하게 가는 거겠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실제로 한때 그런 위기가 있긴 있었죠. YS 정부 때.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이것도 그냥 위협일 것이다라고 넘기진 않을까요? 예, 북한의 경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든가 리비아 사태 또 이런 것들 보면서 예. 미국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 결국에 북한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행태를 변경시키고 수정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대화를 하든 군사적 옵션을 실행을 하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즘 이게 뭐 영어 문법상으로는 틀렸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코리아 패스니까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한국이 빠지면은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예.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 동참이 없으면은 예. 군사적 행동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심지어 대화를 하더라도 물론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하겠죠. 예.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대두가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정부의 입장은 결국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참해서 예. 한미일 3국이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그게 빠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저는 그걸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예.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운만 띄우신 상황이어서 그 정부에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강하게 가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설득해서 제재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물론 크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혹시 저하고 인터뷰하시기 전에 NSC 관계자든 누구든 논의하시고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날 모두 발언에서 예. 한반도 평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만드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예. 대통령께서 지시도 하셨고 예. 그래서 안보실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북한과의 어떤 채널 복원을 포함하는 겁니까? 뭐 그건 포괄적인 게 되겠죠. 예. 뭐 한미일 3국 공조를 단단히 하면서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또 포함을 시키고 남북 관계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예. 물론 그것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물론 말씀하신 아니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같이 더불어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같이 더불어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계획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실행 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럼 물론 상대방에 대한 설득, 다른 우방 국가들과의 설득 이런 것들 다 전제로 되는 것이겠죠. 물론이죠. 예. 예. 더 여쭤보긴 좀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나올 겁니다. 예.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아직 모르시는 겁니까?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당장 급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론은 원유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까 저희 중국 쪽의 특파원 얘기로는 그렇게 가능적으로는 무게를 싣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원유 공급을 차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근데 전체 중단이 아니라 부분 중단 혹은 과거처럼 일시적 중단이라면 별 효과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예. 북한이 이제 계속
소위 변칙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예. 도발적 행동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전면 공급 중단도 가능하겠죠. 예. 전면 중단을 하되 또한 시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전면 중단을 하면 뭐 대단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그것이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그건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건 좀 꺼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건 아주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틸러슨 국무장관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결국에 원유를 완전 공급 중단을 했을 때 북한에 결국에 큰 변화가 오면서 소위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을 때 예.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도 많이 고려를 하는데요. 예. 아마 중국이 한다면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할 가능성은 있겠죠. 예.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 협상이 틀이 새롭게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자,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북한이 당장 대화에 나설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 같고 우리가 대화질을 할 때마다 북한은 뭐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무시를 해온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 아까 다른 그림을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가깝게 놓고 볼 때 할 수 있는 일은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한미일 삼국 공조에 예. 거의 모든 걸 배팅을 지금 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북측하고 대화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북측도 우리의 수차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북한과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하여간 모든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가지면서 어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문 교수님의 생각과 예.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지금 NSC 회의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예. 기본적으로 보완적인 거죠.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그려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결국 비핵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가져오는 그런 데 관심이 많고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에 계신 분들은 우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그 위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그분들의 실질적인 소위 임무고 예. 그 과정에서 보면 남들이 보면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둘은 보완적인 거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하겠죠, 미국이?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선 핵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뭐 시작은 동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핵 물질과 시설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핵화로 이제 가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예.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계속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거고 예.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다른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고 이런 애매모호한 일종의 그 경계선 속에서 예. 아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इंशाअल्लाह बुज़दिलाना एटमी शब खून 네, 이처럼 1998년 파키스탄은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미국은 파키스탄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파키스탄이 걸었던 이 길을 가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이죠. 북한도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대원 기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선 핵 보유국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NPT라고 부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구조 사망을 보면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5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인데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북한은 NPT 탈퇴를 주장했었잖아요. 네, 탈퇴는 북한의 주장이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NPT의 회원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퇴할 때 그 절차 등을 어겼다라는 판단인데 네. 그래서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탈퇴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핵 보유국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일단 NPT 회원국들이 아닌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핵 보유를 선언하고 그 뒤에 미국이 용인하고 국제사회가 묵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전례에 따라서 북한도 미국의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서 특히 저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전망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파키스탄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파키스탄처럼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두 나라 모두 핵 능력을 주장하면서 핵 보유 선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핵은 정당성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은 인접한 인도의 안보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을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1년에 아프간 전쟁 때 미국에 협력을 했고 그 뒤에 미국과 동맹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은 미국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이란과 접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기지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편의 때문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파키스탄을 제재하는 것을 해제한 바가 사실이죠. 전혀 해당 사항이 지금 없죠. 오히려 이런 그 핵기술 자체가 북한한테 가면 갈수록 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이 된다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미국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미국 핵 정책의 양대 축은 우선 국방수권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핵태세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2017년에 국방수권법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핵태세 검토 보고 역시 새로운 핵탄두 개발을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정부도 이런 정책을 이어받아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일단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자신만의 핵태세 보고를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아까 문정인 특보도 얘기했지만 동결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핵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한국 스스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고 수위의 제재, 압박,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오늘 밝힌 상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중대함의 기준입니다. 예.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을 두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언론사 사장에 대한 이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일에는 MBC 사장 체포영장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했는데 2008년 7월에 당시 홍준표 대표가 여당일 때는 KBS 사장 정현주 사장을 두고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하고 다음 절차는 체포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KBS와 MBC 사장을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닐 테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러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 페북에 체포의 적절성과 긴급성, 중대성의 두 사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8년 KBS 정현주 사장 건은 1,800억 원 배임 혐의 건이고 지금 MBC 김장겸 사장 건은 노동관계법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중대성이 다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결과적이긴 하지만 KBS 정현주 전 사장 건은 그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예,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도 다 무죄가 난 건입니다. 예. 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건 KBS와 국세청 간의 세금 관련 소송에서 당시 정현주 사장이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데요. 즉 법원이 국가기관끼리 싸우지 말고 이 정도에서 합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항소해서 세금을 더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언론 탄압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당시야말로 언론 탄압이라는 논란은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혐의인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도 그런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엄청난 배임이나 횡령을 하고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당 노동 행위한 것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당 노동 행위로 지난 10년간 MBC에서는 MBC만 16명이 해고되고 153건의 부당 징계, 75건의 부당 전보가 있었고 오늘부터 KBS, MBC는 3,800명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30일의 휴가입니다. 예. 네, 김학철 충북도의회 의원의 얘기인데요. 저 정지 아닌가요? 출근 정지인가? 출석 정지? 의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오늘 충북도 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휴가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던 3명의 의원,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서 무소속인데요.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가 김학철 도의원은 30일간의 출석 정지, 그리고 나머지 두 의원은 공개 사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지역 시민단체는 평상시에 의회에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는데 30일 출석 정지는 30일의 포상휴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했는데 근데 뭐 징계 수위는 굉장히 생각보다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데요. 비록 제명은 했어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충북도 의회 구성을 보면 오늘 그 투표에 참여한 27명의 의원 중 17명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그래서 예정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김학철 의원은 또 오늘 본회의장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러 들어갈 때 한 시민단체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문재인 씨한테나 하라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징계 수위가 낮은 것으로 결정이 나자 지지자들에겐 환한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다음 키워드는 극중주의란입니다. 예, 극중주의.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즉 극도의 중도주의인데요. 과연 뭐냐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보이콧 할 때입니까? 지금 야당과 싸울 때입니까? 예. 예. 안보 위기에 장애투쟁에 나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당의 당 입장인데 그런데 민주당에게 대해서는 그냥 싸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에게 장애투쟁을 철회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맥락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의 민주당 비판이 맥락이 좀 약한 셈입니다. 그래서 극중주의가 무조건 가운데로 가다 보니 맥락 없는 양비론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대로 장애투쟁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예. 예. 이런 맥락 없는 중도주의는 얼마 전 국민의당이 내놨던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비판이 됐었는데요. 당시 내용 없는 중도를 표방해서 MB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대안은 없다는 이미지가 나왔다. 그래서 그 맥락 없는 중도에 대한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모레까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라이브는 팩트체크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했던 오대영 기자 그리고 안나경 앵커도 같이 하죠. 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my father's come to pass 7 years has gone so fast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Here comes the rain again, falling from the stars.